휴리스틱 코어에 대해서 먼저 학습되는 휴리스틱 코어라는 중요 모델의 서브 모델 부분을 먼저 배우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휴리스틱 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디셔널 컴포넌트를 추가적으로 배우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이기 위한 태스크는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로지컬 인테일먼트를 바탕으로 이게 인테일먼트인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판단을 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리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 모델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푸른을 학습을 하면 학습을 바탕으로 푸른을 하는 방법을 아까 모델을 일부 서브 모델만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이 서브 모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펙티브 사이즈가 커졌다. 이펙티브 사이즈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서브 모델들이 어큐러시가 동일하게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의 만큼 남아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펙티브 사이즈인데 이게 이펙티브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인크리징 이펙티브 사이즈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어큐러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 주황색 라인이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빠르게 학습이 되고 어큐러시가 유지되는 반면에 이 OOD 데이터는 인디스트리뷰션이 빠르게 학습되는 동안에 좀 낮게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어큐러시가 증가를 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이펙티브 사이즈도 인디스트리뷰션은 좀 낮은 영역에서 유지가 되는데 아웃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아주 낮게 되어 있었다가 후에 학습이 좀 많이 인디스트리뷰션 학습이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리스틱 코어를 배운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 모델에서 서브 모델끼리 서브 네트워크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도록 학습이 됐었으면은 이 중간에 있는 그래프처럼 나타나졌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서브 네트워크를 서로 다르게 얻어냈을 때 OOD에서는 서로 다른 성능을 보이고 인디스트리뷰션은 서로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 서브 네트워크 간에는 휴리스틱 코어를 좀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이 휴리스틱 코어에 대해서 성능을 유지하는 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진행 방법은 이 로지컬 인텔먼트랑 패러프레이즈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문장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MLI라든가 P2P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 일반적인 문장이라는 것은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어, two bicycles in spandex and helmets in race pedaling appeal이랑 그다음에 이 바이스크를 탈 때 어떤 옷 차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른 일반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프로닝을 하는 과정을 지닌 다음에 한셀에 대해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좀 더 사람이 휴리스틱하게 만들어낸 문장들 예를 들어서 The doctor advised the president랑 The president advised the doctor가 로지컬리 인텔먼트 한지를 판단하는 이런 문장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리스틱 코어를 제외를 했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왼쪽 표에서는 OOD에 대해서는 이 서브 네트워크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크다라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테이션으로는 그 OOD에 대해서 처음에 증가를 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OOD에 대해서도 인디스트리뷰션과 특정 경우가 맞게 되면은 좀 인디스트리뷰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문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됐다?
좀 엄청 기본적인 질문이었는데, 로지컬 인테일먼트가 혹시 어떤 모습을? 그런 거야. 교훈이 오직 결혼을 했다. 그게 참이면 네. 최소한 어제 한 사람이 결혼했다도 자동 참이잖아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참인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양 아니면 어제 한 명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자동으로 거짓이 되잖아요. 그건 컨트라딕토리한 관계. 그리고 뭐 어제 한 여자가 결혼했다. 그거는 뭐 존이 남자라는 가정하에 뭐 논리적으로 뭐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없는 무관한 관계잖아요. 그 분류를 하는 그 관계를 분류하는. 네, 여러 그런 문장이 주어져서 전제, 그리고 가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세 가지 관계 중에 어느 관계. 어, 컨트라디토리랑 인텔먼트 해가지고 관계가 잘 문장이 서로 논리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푸들은 동물에 포함, 푸들은 강아지에 포함, 아니, 푸들은 강아지에 포함된다나 아니면은 푸들은 동물에 포함된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있으면 두 번째 문장도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 예시를 제안. 네.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다른 질문 있으면. 네. 오디를 이제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을 보잖아요. 여기서도 테스트 셋이 OD라고 보는, 아, 그러니까 아예 좀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에, 그래서, 그래서 그게 꼭 돼야 된다는 그게 좀 그게 있잖아요. 꼭 돼야 되는 이유는 없다면 뭐 오디가. 네, 랭귀지 모델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학습 때 왜 생기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여기서 어떤 모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이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분석이 진행되었고, 버트를 가장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로버트나 GPT-2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종류가 그 정도. 네, 트랜스포머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 논문이 뭔가 이 논문의 이전 워크의 프로닝 관련해서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특히 다른 거예요? 뭔가 이 논문만의 특별함이 뭔가요? 어, 이전의 프로닝 워크들을 제가 많이 알지 못해서, 네, 네, 그 부분은, 네, 이 논문을 찾아보게 된 이유가 하이레벨에서 서브 네트워크가 학습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피처를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A 태스크에서는 1번, 2번 피처를 쓰고 있고 B 태스크에서는 2번, 3번을 학습을 하고 있을 때 2번을 어떻게 동일하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꼭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모델의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지를 판단할 수 없고 여기서부터 서브 네트워크의 의미를 좀 알고 싶었던 부분에서 듣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쪽에서 넘어온 게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네. 그리고 다음 논문이나 그다음 논문도 약간 프로그래밍 쪽 논문이긴 한데 다 서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알게 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은 LLM 프로너라고 해서 On the Structural Pruning of Large Language Model입니다. 이 논문의 꼴은 investigate how to prune the model test honestly라고 해가지고 그 LLM 모델이 제너럴한 어빌리티를 유지하도록 프루닝을 하면은 키 리절트에 있는 것처럼 레스 오버 벌든섬하게 프루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서브 모듈 중에서 서브 네트워크를 뽑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모델 내부에 커플드된 스트럭처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런 커플드 스트럭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은 기존의 모델의 제너럴 어빌리티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키리저트는 커플 스트럭처를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면은 오버all 데이터도 적게 쓸 수 있고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이 없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이 그 파인 튜닝이랑 동일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어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리미테이션으로는 20%까지 성능이 좋았는데 한 50%까지 되면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델을 좀 작은 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롱 센텐스에 대해서는 퀄리티가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결과물을 보자면은 아래처럼 이런 피사의 사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이 되게 작성을 하는 거를 프롬 모델과 기존 실비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떤 튜닝을 한다고 하면 뭐 못해도 스파르시티를 뭐 80%니 90%니 만드는 것 같은데 방금 보여주신 예시는 1.12년 정도만 튜닝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만 줄일 수 있을 때. 일단은 그 기존의 프루닝을 하는 방법이 태스크 스페시픽 컴프레션을 하기 위해서 태스크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 다음에 파인 튜닝 작업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프루닝을 해주는 과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큰 커퍼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디스틸레이션 하면서 함께 프루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면 한 3.5일 정도 시간이 소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처럼 주요한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프루닝을 하게 되면은 50MB 정도의 작은 데이터셋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면은 20% 정도의 프루닝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튜닝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어떤 온 디바이스 위에 한다거나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90%니 95%니 튜닝을 하는 건데 그 정도의 7빌리언을 5.4빌리언을 튜닝 한다고 사람들이 받을 그 이점이 무엇인지가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프루닝 자체에서는 이제 모델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태스크만 잘해도 되니까 좀 더 많이 줄이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너럴한 어빌리티는 유지가 되는데 이밸류에이션의 QA나 MLI나 MLC에 대해서 모두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도록 유지가 되면서도 프루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이스라인으로 컴패리전 하는 게 좀 적기는 합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기존 워크 프로닝워크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거 아니에요? 기존 프로닝워크는 히든 디멘션에 대해서 랜덤하게 프로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트럭처하게 프로닝해가지고 레이어를 날린다던가, 혹은 헤드를 날린다던가, 아니면 특정 헤드 조합을만 살린다던가 해가지고, 스트럭처 해가지고 실제로 그 날린 것만큼의 속도를 가속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것이 제가 알기로 이 논문의 노벨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GP를 다양하게 해봤다. 그 GPU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튜닝이다. GP에서 동작한 프로닝입니다. 그게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커플드된 스트럭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왼쪽에 그룹 타입 A나 그룹 타입 B를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특정 노드를 랜덤하게 잡은 다음에 이 노드에서 포워드를 할 때 영향을 받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를 프루닝했으면은 뒷부분 이제 A한테만 정보를 받는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미해지는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를 해주고 또 반대로 A한테만 정보를 줬었던 애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봐서 스트럭처를 잡겠다. 이거를 그 모든 모델의 노드들을 포함시킬 때까지 반복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20%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퍼플렉시티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에버리지를 봤을 때 항상 여기 검정색 배시가 여기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드렸고, 뭐 디스틸버트랑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좀 더 잘 나왔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다만 50% 프리닝과 20% 프리닝을 비교했을 때 50%까지 가게 되면 좀 성능화는 커지는 편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질문을 주신 것처럼 많이 프루닝하는 단계의 이런 현재 이 알고리즘만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LLM 프로너였고 질문 있으시면은 그 프로닝 메소드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네. 하나가 프로닝 됐을 때 영향을 주는 것들을 다 그룹으로 만들어서 지운다는 게 사실 그냥 프로닝을 하고 똑같이 연산을 해도 영향을 안 주게 되는 거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마스크로 러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학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냥 마스크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상관없이 그 마스크에 대해서 뭐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스트럭처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점을 고려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잘 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다면. 그러니까 고려를 하지 않았기 영수적으로 때문에 고려를 했기 빨라졌다. 때문에 이제 그쵸 고려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네. 실제로 GPU 가속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걸 했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 NLP 레이어에 히든 디멘션을 날리는 거고, 그룹 B 같은 경우에 헤드를 날리는 거고, 네. C 같은 경우에 레이어 단위에서 그 히든 디멘션 하나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날리는 거고, 네. 근데 이런 스트럭처 프루닝, 그러니까 말했던 디멘션 하나씩 날리는 거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단지 걔네가 다 언스트럭처 프루닝이 성능이 안 나와서 근데 그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실험이 벤시해야겠어요. 그게 그 2023년도 와서야 했다는 게 신기해서. 그 LLM 단위에서 하는 걸 들은 거죠. 네. LLM 카페진 건 2023년 이후니까. 실제 연산 속도의 가속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논문에 혹시 있나요? 실제 가속 속도는 80초 걸릴 걸 60초 걸리게 만든 정도였던 거고. 근데 이 논문 들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렇게 그 가속이 20%의 하락 떨어지는 것만큼 또 정확하게 그 정확도도 20%만큼 떨어지는 것 같던데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이게 그이 프로님 쪽 방법이 가치가 있는지 혹시 인사이트가 있으신가요? 이거 그냥 단순히 뭐 퀀타이제이션이라든가 그런 뭔가 줄이는 것보다 프로님이니까 가지는 가치 혹시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 스트럭처 단위에 대해서 유의미한 점을 좀 가져가고 싶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가 특정 피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 단위를 활용하게 되면은 뭔가 좀 다른 학습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고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님 관점에서 지금 이 논문을 쳐다보고 있지 않고 앞에서 봤던 뭔가 그다음 휴리스틱 코어 같은 느낌으로 이 논문을 예, 쳐다보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나비 연구의 관점에서. 네, 맞습니다. 또 저는 논문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이게 어쨌든 가속을 빨리 하는 방향으로 뭔가 프루닝을 한 거라면 제너럴 어빌리티와의 관계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성능이 그냥 그렇게 결과적으로 유지가 됐다 뭐 이런 건가요? 그냥 뭔가 제너럴 어빌리티랑 관련 있는 부분이 이제 프루닝을 하기 위해서 이 스트럭처 단위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부분을 제외를 시켜주게 되는데 이 스트럭처 단위가 그 결국 제너럴한 의미단이랑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을 프루닝하는 기법 자체는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루닝 연구 쪽에서 많이 되는 방향성이고. 근데 그게 제너럴 어빌리티와의 관계성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해당 논문에서 비교를 한 프로닝 방법은 위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이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 셋을 모두 사용을 해가지고 파인튜닝하고 프로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큰 퍼포스에 대해서 프로닝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하는 방법이어서 네, 이 논문 내부에서 제한된 베이스라인만으로는 이 논문 자체가 이 제너럴한 어빌리티를 지니면서 프루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도 어느 노벨한 부분이 있었다. 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다른 프로님이 지금 다른 프로닝은 상관이 없고, 이 LLM 프로너가 갖고 있는 제너럴 어빌리티를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 아닌가요, 이거? LLM이 제너럴 어빌리티가 있고, 그걸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LLM의 제너럴 어빌리티가 유지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메서드가. 그 부분은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 그 기존에 그 스트럭처 상관없이 프로닝을 할 때는 20기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제너럴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프로닝 메서드들이 있었었는데, 타이니버트 같은 여기서는 50메가바이트 정도 사용을 해도 스트럭처 단위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도 가능했던 건데 훨씬 적은 개수의 데이터로 가능했다는 거죠? 이게 좀 다르지 않나요? 그 티니볼트, 그 LLM, 지금 티니볼트하고 모델 베이스가 위에 건 티니볼트고 아래 건 LLM 프로너잖아요. 네. 애초에 티니볼트 자체가 뭔가 제너럴리티를 다루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걸 기억하는데, 제 기억에는. 물론, 파이튜닝 했을 때 그 스페시픽 태스크에 대한 성능,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 보는 거죠. 티니볼트가.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보는 논문이 맞기는 합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LLM 프로너에서 이야기를 작성한 그래서 티니볼트는 기본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을 들고, 네. LLM 프로너 같은 경우에는 그 LLM이니까 제너럴한 성능을 그냥 바로 인퍼런스 쳐가지고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제너럴리티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너럴리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네. 제너럴 어빌리티가 잘 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LLM이기 때문인 거예요. 프로닝을 하는 메서드적인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LLM이기 때문에 제너럴 LLM 때문에 제너럴리티의 강점을 준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했을 거 시간 프로닝 했을 수는 때 되나? 다음 논문 넘어갈까? 인데 네, 다음 논문은 베럴튼입니다. 베럴튼은 이제 페어리스 제너라이제이션 갭을 들여주고자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부분은 이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AUC를 그려보게 되면 AUC의 트레이닝에 따른 부분을 그려보게 되면은 갭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밸리데이션의 오버피팅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브 네트워크가 작은 부분을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작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학습에 밸리데이션의 오버피팅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키 리절트로는 이 디리드싱 갭을 해둬서 이런 밸리데이션에서도 오버피팅 하는 그래프가 아닌 쭉 계속 지속적으로 성능이 좋은 결과물을 냈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성능, 메디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페어하게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단점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학습을 약간 메타러닝 느낌이 나게 기존 분 러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칭을 하는 방법을 중간에 추가를 해서 이 페어니스에 대해서 그 해당 마스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레디언트가 아닌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닌 다른 방법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디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다양한 메디컬 데이터에 대해서 페어니스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랬을 때 이 페어톤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그 오버럴 스코어도 좋았고, 그 다음에 갭도 작았다. 그러니까 다른 그 그룹들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별이면 남녀, 아니, 그리고 그다음에 나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와 관련해서 메디컬과 진단과 실제로 관련이 없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갭도 줄여주고. 근데 다만 문제점은 그 HPO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 48배 정도 학습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 논문입니다. 질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뭐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긴 한데, 네. 메디컬 이미지 어널리시스의 페어리스라는 게 뭐, 메디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병명이 뭔지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큐레시를 내는데,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게 상관이 없는 방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근데 남녀가 상관 있게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상관이 있었던 거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점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처리를 할 때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그 메디컬 쪽에서 수집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되게 이거 달려요. 이미 로그아웃 된 거죠. 괜찮아요. 근데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남녀 여성도 확인적으로 했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많이 가는 병원이다. 아니면은 뭐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겠네요. 뭐 삼성의 병원에는 거기 건강검진 가는 삼성 직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삼성의 남자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80%라고. 그러면 거기 데이터 수집되는 건 대체로 남자예요. 그러면은 그 뭔가 남자라는 바이어스가 이제 데이터에 끼는 거죠. 의도하진 않았지. 약간 그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뭔가 신체적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인종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성별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나이대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거가 좀, 뭐 예를 들어 치매를 검사하는데 70대, 80대는 치매율이 높고 청년층은 적잖아요. 그래서 어리면은 무조건 치매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약간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돼요. 메디컬 쪽으로. 나이 예시가 좀 나와던데. 다른 거 물어봤는데, 네. 처음 논문 헌정이라고 아까 그 박사 논문 주제랑 관련 있다고 써 있었는데, 네.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거가 그 예전에 그 뭐더라? 1학기 시작할 때 설명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Diverse Feature Learning and Personalized Feature Selection이라고 했었었는데 이거를 위해서 피처를 어떻게 배워야 될까를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모델이 피처를 좀 더 다양하게 배워야 되는데 이 다양하게 배우기 위해서 제가 시도를 한 방식이 그러면 모델이 처음부터 학습을 해서 좀 다시 학습을 하면 좀 다양해질까 한 게 리셋과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를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익스퍼트 간의 관계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내되 기존과 유사해서 이해는 할 수 있는, 모델이 이해는 할 수 있는 피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했었었는데 이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특정 경우에 대해서는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랄까 이걸 실제 그 상황이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서브 네트워크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실제 학습이 서브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일반적인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서브 네트워크가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서브 네트워크가 중요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서브 네트워크에는 부족 단위로 존재할 수 있다. 그다음에 휴리스틱 코어 단위로 배워진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걸, 그러니까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걸 먼저 배우고 거기서 좀씩 퍼져나가는 방법으로 배운다. 이 점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발표자는 칸 관련해서 발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재학 중인 이경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칸인데 칸 가지고 30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칸을 가져온 이유는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4월 말인가 5월 초에 아카이브에 나온 논문인데 스타가 현재 기준으로는 13.2K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논문이냐? 이 논문은 뭔가 저자들이 MLP를 좀 대체하는 좀 스트롱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네트워크를 좀 만들었다고 하는 논문이고요. 여기 보면 오버뷰로 MLP vs 칸이라고 나와 있는데 MLP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 이제 어떤 특정한 펑션을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건데 MLP가 잘 되는 이유는 저기 있던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에 의해서
기본 2 레이어 MLP만 만들어도 대부분의 펑션을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MLP는 웨이트가 럴너블하고 노드에서는 그냥 픽스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칸은 근본이 되는 띠어렘이 이 홀모 그로브 아놀드 레프레젠테이션 띠어렘이라 해가지고 저 띠어렘에 이게 대부분의 펑션을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음 주에 제대로 하겠고요. 뭐 좀 다른 부분은 칸은 그 엣지가 좀 널너블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리니어 웨이트라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 하나의 넌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점은 MLP는 여기서 뭐 시그모이드든 렐로든 뭐 리키 렐로든 뭐 등등 고정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는데 이 칸은 자동적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넌 리니어하고 서로 다른 펑션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칸의 근본이 되는 콜모 그로브 아놀드 레프레젠테이션 띠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띠어렘이라 하면은 우선 저희가 펑션을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려고 할 때 우선 여기서 가정은 저희가 n차원의 인풋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1차원의 실수로 매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이런 펑션을 지금 어프로크시메이션 한다 했을 때 저희는 이 유니베리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인 그러니까 여기 실수 하나만 붙는 펑션들의 조합만을 이용해가지고 이 해당 펑션을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띠어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멀티베리의 펑션이 아니라 이 하나에 지금 있는 펑션은 그냥 인풋이 딱 한 개짜리인 펑션만 받아서 아웃풋이 그냥 싱글 베리어블인 것만 다 나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싱글 if, 싱글 아웃풋 되고 싱글 if, 싱글 아웃풋 되고 해가지고 이 펑션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펑션을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파이는 정확하게 뭔가 그 펑션 클래스가 있을까요? 파이가? 아 이거요? 네, 그 파이, 그 0에서 1 사이로 가서 R로 가는 그 파이 QP요. 다시 질문이 파이 QP 있잖아요. 파이 QP. 그거에 뭔가 펑션 클래스가 있을까요? 네, B. 아까 얘기한 P. B가 어떤 뭔가 펑션 클래스가 정해져 있을까요, 저게? 펑션 클래스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 뒤에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략의 내용은 저 띠어렘에 근간을 둔 그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의 핵심은 이제 저희가 잠깐만 미안한데 네. 띠어렘이 뭐였다고요? 띠어렘이 아까 MLP 쪽을 보면은 유니버설 저- 아비트러리 기본 펑션을 네, 나타낼 수 어퍼레이션 때 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네, 이쪽은 아는데 네. 칸은 그냥 이 띠어렘에 의해서 이게 그냥 정의된 띠어렘. 이걸 저 수식에 따르면 다 나타낼 수 있다. 네. 그럼 저 그래서 수식의 디테일을 알아보자. 옛날부터 이게 있는 거 네.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쪽 이 함수들, 아까 이 P라고 한 게 다 이 하나의 함수들이고 이 함수들을 어떻게 학습을 시킬지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 하나하나 B들이 전부 다 넌 리니얼 펑션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의 관점은 크게 보자면 우선 이 넌 리니얼 펑션을 파라미터라이즈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 생각은 그 정해진 베이시스 펑션을 가지고 이 앞에 배수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이용하겠다는 이 베이시스 펑션 아예 고정이 되고 저희가 이 개수들을 변화를 시키면은 이제 이 펑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만바 있었던 아이디어랑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쪽 함수를 만약에 뜯어본다고 하면은 이런 베이시스 펑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다 고정이 되어 있는 베이시스 펑션이고 여기서 파라미터만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넌리니어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B의 종류는 어떤 종류죠? B는 뒤에 나와.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좀 더 깊게 내려가면은 아까는 이제 정해진 베이시스 펑션을 가지고 예수를 조합해서 만든다 했는데 이제 어떤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할까가
제일 큰 관건이 되죠.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B 스플라인이라고 뭐 B가 베이시스의 약자인 것 같은데 베이시스 스플라인을 가지고 사용한다. 베이시스 스플라인의 특징은 이게 되게 하나의 펑션 같이 보이지만 이게 피스와이즈 그 스무스 펑션이 그러니까 몇 쪽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 사이에는 다른 함수고 여기서 여기 사이에도 또 다른 함수고 여기서 여기도 다른 함수고 여기서 다 다른 함수입니다. 하지만 뭔가 스무드하게 연결되는 뭐 스무드하다는 조건을 어떻게 보면은 뭐 미분을 했을 때 같은 값을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차 미분이든 그런 것들이 다 스무드하게 연결되는 펑션을 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베이시스들은 다 리미티드 서폿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앞에 거는 t-3에서 t1까지의 서폴만을 가지게 되고 이 두 번째 거는 t-1에서 t1까지의 서폴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값은 다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가지고 나타내는데 이게 아예 가장 기본형이고요. 이걸 점화식 여기에 때려 넣으면은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K인데 K가 이 하나의 넌 리니어 펑션이 몇 차 폴리노미얼을 가지게 할지 만드는 거. 뭐 여기 0이니까 얘는 1차 스텝 펑션이고 제가 오늘 30분 발표에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까지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따가 이거 하나에 대한 예시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하나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칸에서는 이제 고정된 베이시스 펑션을 가지고 non-linear 펑션을 표현할 건데 고정된 베이시스 펑션은 이 스플라인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B 스플라인이 이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B 스플라인에 해당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중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용할 건지랑 그 범위 내에서 그 인터벌을 얼마나 크게 할 건지 그리고 이 B 스플라인의 이 개수 이구리를 얼마나 할 건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바뀌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이 이론 자체가 저 B 스플라인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다른 저자가 그냥 함수도 상관없어요. 오늘이라네. 저자가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저자가 이걸 쓰겠다는 원래 저게 아니어도 모든 함수 다 네네네. 적혀진다는 거죠? 이게 이론상으로. 이 피어렘이 이 꼭 연결된 함수가 아니라 이 끊어져 있는 함수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미분값을 계산해가지고 학습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끊어져 있는 펑션이 되면은 저희가 미분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아까 이런 식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무조건 스무스한 펑션으로 강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를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한번 예시를 보면서 한번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저 뒤에 나오는 뭐그 빛나는 거 같은 저 오른쪽에 마지막 시계 여기 뭐예요? 약간 이게 점화식 같은 게 뭐예요? 이게 이거의 펑션을 구하는 식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3차 폴리노미얼의 그림인데 그럼 여기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여기 1을 넣으면은 여기 0 되고 0이 될 거야. 0차가 돼. 여기 뒤가 차수입니다. 네. 여기가 만약에 1차를 저희가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0차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1차 식이 나오고 어디가 차수가 어디? K가 차수입니다. 아니 근데 이 식에서 왜 그게 차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정의된 펑션 그 위에 bi0랑 아래 bi(k-x를 가르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차수가 가장 낮을 때 기본 식이 요 식이 되는 거고요. 아, 이거를 이제 차수를 이제 0보다 클 때, 차수가 0보다 클 때를 하려면 이제 1부터 넣고 네. 이제 여기 하면은 1을 대입하면 0차가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럼 그게 직관적으로 그 0에서 1 사이로 1로 가는 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1, 1이 되나? 뭐 아 1, 1이 되면 여기 더해져요? 그러면 제가 이거 옛날에 해놓은 게 있는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 이게 30분 안에 하면은 좀 길어질까 봐 일부러 안 넣는 거긴 한데요. 길어질까 봐라고 생각해도 항상 짧아요. 네네.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차가 삼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1차, 그죠? 그죠? 네, 그 0차가 사각형 모양이 나오고. 그죠? 네. 그렇게 0차가 사각형, 1차가 삼각형. 네. 아니면 예시를 설명하고 시간이 나오는 거 예시를 설명하고 시간이 나오면 손으로 하실 거예요. 네. 하나씩 그래도 뭐 뭔가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좀 우리가 뭐 3차 방정식 하면 꺾인 점이 뭐몇 분야 나오는데 두 개가 나는 거 꺾인 점이 두 개 존재하면 저 스플라인 식이 나오는 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차수가 올라가는 거는 그런 거네. 그러니까 저게 네, 이게 예시를 들자면 이게 0차입니다. 이게 0차가 베이시스가 있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여기 B 0차 그리고 이 i가 인덱스거든요. 이 ti는 그럼 마이너스 2.1을 의미하고 네. ti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8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i가 이제 여기가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0차인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뭐 ti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8이고 ti는 마이너스 2.2 이렇게 됩니다. 그게 네. 이걸 넣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그 1차식이 그 밑에 가서 또 x 마이너스 t니 뭐 저런 항이랑 또 곱해지니까 차수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양들이 저런 뭐 네. 동그란 뭐 저런 판 모양이 나왔다. 네. 2차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3차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B스플라인을 정의할 때는 세 가지의 할거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했는데 저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B스플라인을 막 엄청 많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인터벌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터벌은 저자도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인터벌을 그냥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페이싱 위드인의 인터벌은 이 사이에 인터벌을 몇 개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의 디폴트가 5였는데 5라고 하면은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분의 1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나타나게 되고 저희가 B스플라인의 차수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디폴트는 3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되면 뭐 직접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3차 폴리노미얼이 나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려보면은 이 두 개의 이 인터벌이 몇 개 가져갈지랑 이 디그리를 몇을 쓸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 B스플라인의 개수는 정해지게 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8개로 그냥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플라인은 이렇게 8개가 정의가 되고요. 뭐 중간중간 꺾이는 점에서도 미분 가능한 건가요? 어디? 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점, 저 점들에서도 미분 가능한 뭐 그런 식으로 어차피 다 방식을 피스와이즈로 하는 네, 이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끊어진 점이 여기서 여기. 각 구간 내에서는 당연히 미분 가능한데. 네, 그럼 여기서 끊어진 마이너스 1.8에서 1.8이죠. 이 미분해 보면 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스와이즈 스무스 펑션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스플라인 베이시스 펑션은 이 세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데 그러면 네.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인터벌을 네. 정의하면 네. 이 입력 바깥에 있는 거는 무시가요. 네, 다 빵으로 영의 값을 가지고. 애초에 저희가 코너를 만들 때 0에서 1 사이 있으면 나오는데 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건 저자의 그냥 원하는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아무튼 저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안에 하나의 논리리어 펑션을 이제 베이시스 펑션의 그 조합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펑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그냥 이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파라미터 개수를 어떻게 할지 한번 예시를 해보자면 저희가 아까 똑같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면은 이 하나의 논리니어 펑션의 베이시스 펑션의 개수가 8개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 봤듯이 8개가 되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저희는 이 함수의 개수를 측정한 다음에 그 하나의 이 함수당 개수가 8개가 있을 거니까 곱하기 8만 합니다. 그래서 뭐 두 개의 인풋을 넣어서 히든 디멘션은 5로 하고 아웃풋이 1이라 하면은 뭐 여기에 필요한 함수는 2 곱하기 5 10개가 되겠고 여기에 필요한 함수는 5개가 되겠죠. 그러면 15 곱하기 8 하면은 120이 됩니다.
그 숫자 좀 못 따라가는데 지금 뭐 진짜.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하나의 펑션이 베이시스 펑션이 8개였잖아요. 6개 어떻게 나왔어?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정의를 하게 되고 여기 인터벌이 5개라고 하고 저희가 플라인의 그 뭐지? 차수를 3이라고 하면은 이 개수는 정해지게 됩니다. 이거 더하기 머리가 아파. 왜냐면 이거 지금 보면은 차수가 높아질수록 한 칸씩 더 먹고 있잖아요. 네. 얘는 지금 3차니까 4칸을 먹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네. 괜찮으실까요? 컨볼루션을 리스트 스피드 확장되는 거랑. 그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개수는 이제 여기 이게 4칸을 먹으니까 이거가 맨 마지막은 3칸 옆으로 가는 것까지를 포함을 시키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해서 특정한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8개 펑션이 중첩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정해지게 되면 근데 잠깐만요. 이 4칸을 먹는 함수가 몇 개 이상이 된다고요? 지금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잠깐만요. 8개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걸치는 비스플라인이 있으면 걔는 무조건 저게 뭐 끝없이 이어지는데 어떤 특정한 근데 저희가 인터벌을 정의를 했으니까 무조건 이 사이에 오는 값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해지게 됩니다. 저 인터벌이 x 값의 정의역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력도 항상 저 레인지 내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맞춰주는 게 표현을 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고 가정. 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0만 아웃풋이 나오는 잘라는 거예요. 그럼 저 범위에서 뭐 이렇게 제로 패딩 같은 걸 써갖고 다 8개 함수가 중첩되도록 뭔가 설정하면 돼요? 끝에서.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 한다는 거죠? D로. 네네. 네. 리니어 콤비네이션. 리니어 컴비네이션. C가 또 있는데?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이 하나의 논리니어 펑션을 표현을 할 때는 고정된 베이시스 펑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네. 표현을 할 건데 네. 그럼 아까 보면은 베이시스 펑션이 8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파라미터는 8개만 사용해가지고 네. 그거의 조합으로 사용이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 하나의 논리니어 펑션에는 파라미터가 8개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 지금 함수가 총 여기엔 10개가 있고 곱하기 10개가 있고 여기는 5개가 있으니까 총 함수는 15개가 필요할 거고 그럼 여기까지 10개인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럼 10개에서 여기 뭐야? 8개? 네, 그래서 각각 8개의 파라미터가 80개까지는 이해가 돼. 80개 그리고 여기 뒤에도 뒤에가 뭐예요? 똑같은 펑션이에요. 파이로 표시하는 이제 H 근데 H하고 파이하고 차이가 뭔가요? T까지 알겠는데 H하고 파이가 뭔가요? H요. H 그리고 그냥 그냥 나왔인가요? H. 지금 아니, H는 아까 뭐 썸이라고 그러는데? 썸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썸? 네, 개 단순한 그러니까 그 피처 두 개, 그냥 베이시스 기반한 피처 두 개랑 이 두 개의 아웃풋에 그냥 서메이션 서메이션 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또 다른 논리니어 펑션을 저 형태와 동일한? 네, 아예 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얘도 각각 8개 파라미터가 필요할 거고 여기는 바로 40개가 필요하겠죠. 80개, 40개가 더하니까 파라미터는 총 120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이즈에 대한 MLP보다 곱하기 8배가 많이 든다고 보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C 같은 거를 더로 하는 거예요? 옵티마이징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베이스 펑션은 고정돼 있고 저 C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알아서 이제 C가 알아서 변해가지고 자동으로 학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들면 요거의 파라미터 값은 120개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뭐 저자들이 주장하기로는 뭐 MLP보다 작은 웨이트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아까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똑같은 사이즈의 MLP보다 8배의 파라미터가 많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걱정이 될 수 있는데 뭐 저자들이 실험한 바로는 조금 더 적은 파라미터로도 MLP보다 잘한다. 그리고 스케일링러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로스가 좀 빨리 떨어진다. 그거랑 뭐 여기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건 이건데 인터프레빌리티가 좋다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컨티뉴얼 러닝에서 카타스트리티 폴게팅의 가치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
네, 그 베이시스 펑션을 바꾸면 네. 그 필요한 파라미터 수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 파라미터스는 베이시스 펑션의 개수. 그러니까 베이시스 펑션 숫자를 줄이면 파라미터 수. 뭐 그냥 저자들이 생각해 저게 최적의 숫자라고 생각해요. 저자들이 늘려서 보고 했는데 늘리면은 너무 옵티마이제이션이 너무 힘들다. 줄이면 좀 표현력이 안 나서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이 논문의 단점은 모든 테스트가 리그레션 아니면 그냥 그 PD 솔비라는 대부분의 리그레션. 근데 저 리그레션 테스트가 그냥 싱글 인풋을 넣어서 그러니까 거의 한 2디멘션을 넣어서 아웃풋이 한 개짜리 그냥 그 물리학에서 자주 쓰는 펑션들만 리그레션으로 지금 다 실험을 했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위의 함수들을 리그레션으로 트레이닝을 한 건데 이게 다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좀 중요한 이건 함수라고 그러고 이건 뭐 이런 함수들을 다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리그레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이 칸이고 이 여기 알록달록한 거는 다 MLP들. MLP가 뭐 여기 보면은 뎁스가 5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로스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데 여기 보면 칸은 뭐 잘 떨어진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밑에 늘릴수록 로스가 훨씬 더 잘 떨어지더라 하고 있어요. 학습이 빨리 된다. 학습이 빨리 된다는 아닙니다. 그냥 그 파라미터 늘릴수록 잘 떨어져. 이게 또 트레이닝 아. 타임이랑은 또 별개 옵티멀은 로스 값이 더 작더라. 네, 그런 느낌. 학습 뭔가 스텝이 더 적은 스텝에서 더 빨리 떨어진다 그러실까요? 적은 스텝으로 뭔가 로스가 더 빨리 떨어진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최종 로스를 찍었을 때 이렇게 최종 로스가 게 뭔가요? 그러니까 제일 트레이닝 했을 때 테스트 로스가 가장 낮은 값을 찍었지 않았을까지. 아 그냥 그렇게 여러 번 돌렸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몇 회 폭 포경하는 양이 네, 그렇게 네. 필요한 게 없다. 몇 회 폭을 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페이어에서 페어리 아이디가 어떤 거죠? 아 이거 근데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하자면 길어가지고 아. 이론적으로 스케일링 로스가 스케일러가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이 저자들이 말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논리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점선은 좀 무시하시고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왜에 대한 저자 인사이트가 있었나요? 어, 왜 그런가에 대한 왜 스캐닝 너가 그러니까 왜 더 빨리 왜 더 적은 로스를 위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건 없는 그냥 있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유니버셜 프록시메이트 티오름이 솔직히 뭐 이론적으로 일리가 있으면 위스트가 인피니트하게 사이즈가 컸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커야지 뚱비탕 커야지만 의미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엑스페리언스 보면 MLP 위스트를 뭐 100만까지 한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인피니티 그거는 사실 뭐 무한하면 어떤 것도 다 표현할 수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무한이 불가능하고 이제 파이나이트한 걸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두 개 이제 뭐 어프로치가 있을 때 동일한 파이나이트 하면서 동일한 개수의 뭐 파라미터를 썼을 때 네. 뭔가 더 복잡한 거를 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표현한다. 여기 효율은 뭐 빠르기보다는 복잡한 거를 좀 더 적은 수의 여전히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그렇지만 더 스몰러 넘버 파라미터들로 복잡한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MLP보다 칸이 더 좋은 이유는 그 non-linearity를 표현할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는 주어지는 거잖아요. 칸은 MLP는 멜루를 썼다면 멜루라는 논리니어만 사용해야 되는 건데 뭐 칸은 자기의 그 이상한 형태의 펑션을 플렉시블하게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차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것도 여전히 어떤 특정한 베이시스 펑션은 고정되어 있고 그것들을 재료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픽스 해둔 밸류 같은 역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또 비스플라인 저거를 그걸 쓰겠다고 선택한 게 좀 되게 그게 오히려 컨트롤이랑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그게 있었네. 그러니까 저거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선택한 이유가 제가 보기엔 그냥
끊어지지 않고 미분이 가능한 펑션을 만들고 싶어서 저걸 사용한 거 아까 말했듯이 브릴리언트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좀 그러면 저 비스플라인을 사용하면 된다 이게 근데 이거는 좀 뭐 자연스러운 선택인가요? 이거는 뭐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는 이 스플라인들은 뭔가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쪽에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롤러코스터 게임을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 부분을 끝 변화시키고 싶으면 쭉 잡아당기면은 끊어지는 함수가 아니라 그래도 스무스한 펑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플라인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사용하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무조건 스무스한 펑션이 만들어지고 네, 이거는 그냥 정설. 그게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문제들에서 나타나냐면 디스크리트 x축이 있고요. 함수값이 x, 예를 들면 x가 1, 3, 8일 때의 이 세 점 혹은 4점까지 갖고 1, 3, 8, 10, 15 5개 점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딱 5개. 근데 우리 함수는 리얼 밸류드 된 x에서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는 이 5개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오차 함수가 이 5개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잖아요. 5개 방정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그런 형태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함수 그 하이파테시스가 오차 폴리노미얼 함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비스플라인은 또 다른 펑션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요 5개의 요 점들을 중심으로 어떤 로컬리 정의되는 뭔가 베이시스 펑션들을 이어붙여서 이제 함수를 어프락시메이트를 하되 여기서 이 5개의 점을 다 지나는 근데 이제 이 스플라인을 사용하면 그 우리가 5개 점을 나이브하게 이으면 딱딱딱 이렇게 꺾인 선으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펑션은 어딘가 좀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못생겨 보이느냐? 딱 우리가 주어진 그 단서에 해당하는 그 점에서 팍팍 꺾인다? 우리 펑션이 과연 그럴까?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속은 하지만, 연속 함수인 거는 맞지만, 1차 미분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좌미분, 우미분. 그래서 저 B 스플라인 쓰면은 이 2개의 점, 그 사이를 연결짓는 포인트인지 아니면 그 해당 포인트인지 그 1차 미분이 좌미분, 우미분이 다 동일해져가지고 그렇게 읽고 나면은 그러면 이 함수의 스무드한 커브를 보면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5개의 점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스플라인이 보통 그래서 그 1차 미분까지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2차 미분도 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다 그러면 스무드한 펑션, 그러니까 이제 1차 미분이 정의되는 함수라 하더라도 딱 꼭지점이 아니라 그 점을 예를 들면 항상 극소 혹은 극대점으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뭐가 끊어진 거냐 하면 그 주어진 단서에 해당하는 점들에서 2차 미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좌 2차 미분, 우 2차 미분이 같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서 2차 미분 값이 아래 이렇게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또 그때 믹스가 아니라 변곡점 같은 거. 사실 중요한 게 2차 미분까지도 스무드하게 그 연결되는 부위에서 접합점에서 스무드하게 정의가 되면 그럼 진짜 이거는 감쪽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뭐 인터넷 검색해갖고 뭐 스플라인 뭐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이렇게 찾아보면 뭐 점들이 있고 이렇게 이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함수가 이제 좀 굉장히 내추럴하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위에 그래서 뭐 1차, 2차 미분 뭐 그런 거가 다 내추럴리 만족된 주어진 점의 그리고 그 주어진 점에 아닌 거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학습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곧 아까 얘기했던 뭐 13,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해당하는 y값 그 단서 혹은 그 이퀘이션 그 이퀘이션이 여기서는 그 방정식이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x 값이 이루어졌을 때 이 그라운드 트루스 y 값이 이루어졌 근데 이제 뭐 알겠지만 뭐 이 방정식들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이 방정식이 뭐 100만 개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어프로시메이션 대충이라도 지나는 그렇지만 최대한 뭐 1차 혹은 2차 미분에 치면 스무드한 펑션을 얻고 싶은 거 약간 그런 배경 같은 게 있어요. 스플라인이라는 점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n차 방정식을 예측한다 보다는 이미 베이시스 같은 거 잡혀 있고 네. 점이 들어오면 거기 맞춰서 베이시스를 좀 조정해 주는. 네, 정확하게는 베이시스의 저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 함수를 일단 나타내서 우리 펑션 클래스를 그렇게 정의하고 또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곱추는 방정식을 풀든 그래서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하든
하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게 그 렐로보다 이게 좀 더 낮은 값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게 그 로스가 근데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해보면 이게 특히 이게 과학 데이터만 실험하셨다 했을 때이 네네네. 논문에서 이게 그래서 그렇게 신빙성 있는 그거가 네. 과학 데이터만 디멘션이 뭐더 많아질수록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렐로가 어디서 뭐 실험이 일본에서 그런다는데 되게 스파이크한 거라든가 그런 걸 되게 잘 잡아낸다고 들은 것 같긴 해요. 제 기억에는. 정말? 스파이크 되게 제 생각에 우선 이게 지금 확실히 앞에 있던 그 커널 있잖아요, 커널. 네. 커널이 저게 사실상 극값이 5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극값이에요, 극값. 앞에 커널 가보면 저기 베이시스가 결국에는 볼록한 게 5개 안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볼록한 게 5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그걸 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 사이에 항상 저 함수는 항상 극값이 5개 미만으로 나오잖아요, 사실상. 무조건. 저 베이시스는. 네. 그런 거예요. 그거는 파라미터를 조합을 맞아요. 그 리니어 컴퓨테이션이니까 결국에는 저 아니 근데 볼록한 그게 것을. 또 그 다음 뭐 레이어를 지나면 또 더 복잡한 거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 레이어 한데. 가지고는 좀 그렇지만 근데 렐브도 똑같이 레이어 지나가야 된다. 똑같이 또 복잡한 거 만들 수 있고 하는데, 근데 단순하게 그 한 층만 봤을 때는 렐브보다 훨씬 더 이게 부드러운 모양이 아닌가. 네, 극값이 더 적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뭔가 과학 데이터가 지금 뭔가 되게 부드러운 뭔가 펑션을 그리는 그런 것이 좀 더 잘 맞던 것이 아니었을까 같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제. 그럼 뭐 과학 데이터만 한정되느냐도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나 같은 경우 뭐 딥러닝 방역을 할 때 그 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것저것 막 하면 예를 들면 이 동그란 거 이렇게 링 타입의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그런 경우 뭐 이렇게 시그모이드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저기 뭐야? 뭐 스파이럴 그런 거 그런 거를 시그모이드나 탄핵 시각과 하면 학생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잖아요. 느리니까 그레이디언트 밴드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렐루로 하면 얼추 그래도 학습은 되잖아요. 근데 렐루로 하면 알겠지만 탁탁탁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러니까 그거가 어떤 얘는 그게 없는 거니까 얘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특징. 얘는 어디든 스무드하단 말이지. 근데 렐루를 쓰면은 다 꺾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어프락시메이트 하고자 하는 그 트루 펑션이 그렇게 꺾인 점이 있을까? 아니면 스무드할까의 측면에서는 만약에 뭐 둘 중에 뭐 그걸 하라고 그러면 나는 스무드 쪽에 스무드한 펑션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걸 거 없거든요. 그런 일단 측면, 상황에서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렐루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동그란 거 이렇게 링타입 해도 뭐 학습은 빠르게 되지. 근데 뭐 다각형으로 나오니까 좀 나도 이 학습이 잘 됐죠. 막 이러면서 얘기하기에도 듣는 사람 저 모양 좀 이상한데 동그라미 안 나와서 좀 거시기한데 렐루가 좋은 거 맞아?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된단 말이지. 시간 관계상. 30분 지났어요, 우리?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칸이 가장 좋게 내세우는 거는 MLP는 그 학습이 완료된 그 모델을 보면 이게 왜 잘 됐는지를 좀 알기가 어려운데 칸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가지고 해석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함수를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보면 뭐 학습이 완료되면 뭐 스팔스한 뭐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면 이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작은 건 다 죽인 거죠. 결국에 이게 프로닝에서 남겨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저기 지금 y제곱 제곱 더하기 사인 더하기 뭐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간 모양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이게 정확하게 사인 펑션이고 뭐 익스포넨셜이고 이러지 않을 거 같아요. 뭐 후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게 내가 여기 보기엔 이게 x 제곱인 것 같아 하면 그냥 우선 여기서 보자. 내가 보기에 이건 사인인 것 같아 하면은 사인이다 하고 이렇게 우선 맞춰준다 리그레션 사인 함수. 여기는 뭐 y 제곱인 것 같아 하면은 뭔가 내가 y 제곱인 것 같으면 여기서 이 x 제곱이랑 또 같이 리그레이션 좀 낮게 해서 좀 더 보정하는 작업을 거치고요. 여기서 왜 익스포넨셜인 것 같아 하면은 이거 익스포넨셜로 잘 맞춰봐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잘 맞춰서 최종적으로 이런 아웃풋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없어서 또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아니요, 안 돼요. 네, 다음에 뭐 프로닝 작업은 뭐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프로닝 할 때 저기 MLP에서는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뭐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L1 레귤러라이제이션 MLP에서는 웨이트의 크기를 레귤러라이즈 할 건데 여기는 그냥 여기 통과한 액티베이션 값을 여기 그냥 크기를 절대값을 더한 다음에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그냥 뭐 전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크기 합분의 해당 레이어 합이 뭐 그쪽에 확률 같이 그 느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엔트로피 두 개를 걸고 나면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스팔스하게 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다양한 그래프들을 막 여기서 실험을 해봤는데 뭐 여기 보면 X, Y는 뭐 이렇게 보면 뭐 특정 그래프가 나게 되고 다른 함수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좀 제가 볼 때 물리 쪽에 관심이 많은 저자여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물리 쪽에서 칸을 사용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뭐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게 어떤 방정식에 의해서 나온 건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흥미로운 점은 뭐, 뭐 이걸 사용하면은 또 새로운 피지컬 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하나의 예시를 들면은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거의 뭐 아까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뭐 휴먼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두 개가 둘 1 이런 형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x랑 y가 들어와가지고 뭐 곱해진 거 뭐 여기 하면 x, y 하나 있을 거고 뭐 x 플러스 y 막 이런 느낌이 있을 거고 이렇게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거치면은 내가 뎁스를 하나 둘셋넷한 5번을 거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푸르닝하고 학습을 해보니까 최적화가 이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3번 거치려면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형식이 앞에 탄젠트 U 플러스 앞에 탄젠트 V를 탄젠트 H로 뭐 덮었으면 저런 형태가 나온다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최적의 식을 찾을 수 있다고도 말을 하고 뭐 마지막 특징으로는 카테고리 포게팅을 좀 없애는 형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유니베리 가우시안 펑션을 여기 그러니까 그 범위가 안 겹치게 아까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때는 이것만 넣어서 학습을 하면은 한이랑 MLP는 이렇게 학습이 돼요. 두 번째는 얘 없애고 이 데이터만 넣어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면은 칸은 이 두 개를 잘 유지하는데 MLP는 그냥 한 봉우리만 잘 맞추고 나머지는 없어지고 세 번째도 하면 여기 세 개 다 잘 맞추고 여기는 없어지고 이게 쭉쭉 하면 뭐 최종적으로 칸은 잘 맞추고 얘를 못 맞춘다는 근데 이게 왜 이런 특징이 발생하냐 하면은 칸이 기본적으로 이런 서포트가 제한된 베이시스 펑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파란색 5개의 점을 어프로시메이트 한다고 생각하면은 검은색처럼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한쪽으로 내려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 중에서 지금 스플라인 중에서 이 부분에 4개 정도만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영향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만 독소적으로 변하게 돼가지고 나머지 서포트에 영향 안 받는 쪽은 거의 변하지 않고 딱 그 해당하는 부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쁘게 그려지는 이유는 이 범위가 아예 안 겹치게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 이렇게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MLP보다 학습 속도가 10배가 느려요. 대략. 그래서 사용하는 제약 그래서 요즘 보니까 되게 학습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좀 많은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뭔가 되게 칸 가지고 많은 걸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뭐 비전도 있고 너프도 있고 트랜스포머도 있고 펌브도 있고 GPT도 있고 다 하는데 뭐 여기 링크 가서 보시면은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볼 수 있고 그냥 다들 궁금하실까봐 뭐 엠리스트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해본 거를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뭐 대충 한 뭐 섞었으면은 98.5%, 98.7% 정도 학습이 나온다 합니다. 근데 콤플레이시 99%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가요? 콤플레이시. 네, 펌브는 90%. 근데 뭐 칸쓰면 98% 나오고. 네, 이게 뭐 어떻게 오토메이트 더 잘하면 잘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우선 이분이 만든 걸로 하면은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찬스로 지금 마지막 하나만. 네, 물론입니다. 아니 내가 이거를 배웠으니까 아는 점 언제 해야 거 아니야. 네. 근데 폴모그로프 안 올리는데 또 저 이름이랑 지금 설명했던 거랑 어떤 관련이 되냐면
아까 근본이 되는 이론 있잖아요. 아까 American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고, 그 모든 함수를 approximation 하는 뭔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티어렘이 만들어지는데, 네, 저거여서. 근데 저거가 비스플라잉을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 네, 그냥 이거는 아무 펑션이든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이 저자는 이 티어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해당 비스플라인을 사용해서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시면 이제 이 티어렘을 사용해서 만든 거라고 하시면 되겠다. 뒤에 한 T는 다 베이시스 펑션 때문에 그런 거. 네, 저는 그렇게 베이시스 펑션 다르게 해가지고 실험한 건 없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 있어요. 다르게 해가지고. 그냥 뭐 채비셰프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분이 하시지 않았고 다른 분이 뭐 후리에도 해보고 막 하는 게 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PMI가 한에서 그 교신전회가 막 세균학과라는 사람인데 엄청 그 어려운 거 하는 물리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쓴 글들 보면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뭔가 좀 교훈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영혼이 뭐예요? 아니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관점이 달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 부모님이 시간상 최대한 조금 줄여주셔야 된답니다. 아까 그렇게 하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석사과정 김동라고 하고요. 제가 그